네, 안녕하세요. 아르테 미술사 시간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 수업을 들으신다면 한 번쯤은 꼭 거쳐 가야만 하는 주제이자 작품인데요. 여러분들이 연상하셨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,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. 이 모나리자는 현재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요. 보통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갔다 오신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. 야, 이 박물관은 적어도 한 몇 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될 작품들이 있다. 너무 많다.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급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대체로 한 3개 작품들은 꼭 보고 나옵니다. 하나가 이제 밀레토스의 비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, 실제로는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속하는 여성 조각상이 하나 있고요. 또 다른 여성 조각상으로 사모트라케의 니케 혹은 사모트라케의 나이키 여신상을 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작품들이, 혹은 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.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루브르 박물관도 자신들이 어떤 가이드북이라든지 혹은 박물관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자들이라든지 미디어를 낼 때 이 모나리자의 사진을 정면에 걸어두는 경우들이 흔합니다. 이 서양 미술사에서도 이 모나리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매우 귀중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는 건데요. 이 작품은 우연치 않게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고요. 그래서 이 서양 미술사에서 모나리자는 이런 어떤 척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모나리자 이전의 서양 미술사와 이후의 서양 미술사는 다른 미술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. 그렇게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. 덕분에 이 모나리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루머들 혹은 다른 전설들이 휩싸여 있습니다. 보통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한 여성을 그린 작품을 연상시키는데요.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제가 이제 따로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하지는 못하겠고요. 지금 시력은 좀 그렇습니다. 이렇게 태블릿 PC에 나타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포즈를 취한 한 여성, 검은 옷을 입고 왠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화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을 다빈치가 그려놓은 것인데요. 이 작품은 1503년에서 6년, 그러니까 보통 4년에 걸쳐서 작품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참 이상하지요. 보통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나 혹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그 큰 벽화들을 그리는 시간들이 보통 4년에서 5년 사이였는데,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을 그릴 때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의아할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작품이에요. 그래서 루브르를 직접 찾아가셔서 원작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은 작품이 생각보다는 작다라는 경험에 좀 놀라기도 합니다. 어떻게 이런 작은 작품을 그려냈는데 무려 4년에 걸친 시간을 소요를 했을까?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작품만 그렸던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밀라노 쪽하고 로마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, 이 피렌체는 원래 또 다른 경쟁자적인 예술가들이 이미 거기 텃세가 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서 있었기 때문에 다빈치는 간혹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있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피렌체의 예술계에 어떤 영향력이나 혹은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어떤 연유에서건 피렌체에 잠깐 머물렀을 때 이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.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의 3대 예술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에요. 예, 밀라노 출신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태어나기는
다빈치라고 했어요. 그 이름에서 이미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 빈치라는 곳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다.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는 뭐 on, in, 뭐 by 뭐 이런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. 이제 빈치라고 하는 그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귀족의 사생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귀족들이 이 혼인 관계에 있었던 자신의 이게 가족 외에도 그러니까 여러 여자들과 이제 동침을 해서 나온 자식들이 있는데, 어떤 이 핏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그 예술가의 신화들에서는 적지 않게,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올라오는 이야기들입니다. 그러니까 예술가의 핏줄들이라는 게 천민의 핏줄이냐, 아니면 귀족의 핏줄이냐,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계급적인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이제 다빈치도 이러한 그 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가였음은 분명을 하지요. 하지만 일찍서부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를 합니다.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. 한 14살쯤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중학교쯤 들어갈 나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당시 그 스포르차 가문의 굉장히 그 주문을 독식하던 한 예술가를 만나게 됩니다. 베로키오라고는 예술가인데요. 이 베로키오는 조각가 겸 화가였으니까 당시 르네상스에는 거의 모든 예술가들이 만능이었습니다. 건축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때로는 음악까지도 하는, 그러니까 약간 전인적인 어떤 그런 예술가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베로키오도 그런 사람들이었죠. 이 베로키오는 참 이 조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회화도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의 공방에는 한쪽에서는 뭐 기마상들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었고, 또 한쪽에서는 캔버스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굉장히 어떤 다변화된 모습들,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이 당시 베로키오의 공방은 천재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였습니다. 이 베로키오의 문화생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, 그 중에는 뭐 기를란다요라는 화가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보티첼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보티첼리라는 화가도 이 공방의 견습생으로 잠깐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다빈치도 14살에 이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됐지요.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습생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 회사 같은 데 사원 정도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물론이고요. 당시에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노동이 필요한 작업들의 동원이 되는 것들이 이 조수나 견습생들의 일이었고요. 이들이 이제 화가 그 마이스터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서 이 재능이 이제 걸출해지면, 뛰어나게 되면 이 마이스터들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뭐 수제자라든지 혹은 뭐 가업을 잇는 사람들로서 키워지고요.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가리켜서 이제 도제식 어떤 그런 예술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도제식 예술 교육은 이제 미술 대학이라든지 뭐 제도화된 어떤 미술 학교들이 생기기 이전에, 지금 르네상스 전까지만 해도 아주 보편적인 예술가들이 교육받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코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근데 이 다빈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다빈치의 일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조르조 바자리라는 사람이에요. 예술가 열전에서 이 조르조 바자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화가이고 역사가이기도 했지만 이 다빈치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. 이 세세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좀 들은 풍문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, 혹은 그것을 그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좀 더 독자들한테 어떤 흥미라든지 혹은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숭배하는 뭐 이러한 어떤 태도들을 기대하면서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들도 상당히 있는데, 그중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다빈치가 그 베로키오 공방에 있었을 때의 어떤 일화예요. 잠깐만요.
베로키오는 어떤 그림을 하나 주문받는데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성화로서 제작된 큰 캔버스의 그림이었어요. 그 주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 장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베로키오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의 베로키오가 이제 제주가 있을 법했던, 제주가 이제 막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다빈치에게 그림의 한 부분을 맡깁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의 왼편 부분에 두 명의 어린 천사를 이 아이에게 그리도록 했어요. 그렸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규범화되어 있고 교과서적인 자신의 그림에 비해서 이 다빈치가 그린 두 천사는 너무나 앙증맞고 귀엽고 예쁜 거예요.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것을 본 베로키오는 붓을 꺾고서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일화들이 한 예술가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 그 다빈치는 여러 초기 작품 중에서 이미 자신이 나아갈 방향들을 이미 전개를 시키고 있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빈치의 굉장히 과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이것들을 두 개의 다른 영역들을 합쳐낼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. 그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